안녕하세요. 진목TV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마카비 혁명으로 시작된 열정이 하스모니아 왕조의 탄생과 팽창으로 이어졌다가 왕조 내부의 권력투쟁과 종교적 타락 속에서 서서히 무너져가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63년 로마의 장군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에 발을 들여놓는 장면에서 강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의 중심 인물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헤롯입니다. 오늘은 하스모니아 왕조의 붕괴 이후 헤롯 가문이 어떻게 부상했는지, 로마와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권력을 굳혀갔는지, 그가 성전과 도시와 요새를 어떻게 재설계했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 탄생 직전의 유대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냈는지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기원전 63년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한 뒤 유대 땅의 정치 구조는 크게 달라집니다. 하스모니아 왕조는 이름만 남았고 실질적 주권은 로마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폼페이우스는 하스모니아 가문의 힐카누스 2세를 대제사장 겸 통치자로 남겨두지만 그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다윗 왕조 같은 왕이 아니라 로마가 허용한 범위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종교적 대표자에 가까운 인물이었습니다. 로마의 방식은 단순합니다. 군대를 보내 직접 통치하는 대신 현지 엘리트를 세워놓고 그를 통해 통치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전처럼 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이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로마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왕이 있기는 한데 진짜 왕은 아니고 로마 눈치를 보는 사람이 나라를 이끄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때 유대 내부의 권력 공백을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파고든 집안이 있었습니다. 하스모니아 혈통이 아니라 바로 이두메 출신의 헤롯 가문입니다. 헤롯 집안의 뿌리는 이두메, 곧 에돔 지역입니다. 하스모니아 왕조의 요한 힐카누스 1세가 이두메를 정복했을 때 이 지역 사람들에게 할례를 요구하고 유대 율법을 따르게 했습니다. 헤롯의 조부 안티파스는 하스모니아 말기의 이두메 지역 총독이었고 헤롯의 부친 안티파테르는 나바테아 계열의 귀족 여성 키프로스와 결혼했습니다. 즉 헤롯은 혈통으로 보면 이두메와 나바테아가 섞여 있는 집안이고 종교적으로는 개종 유대인 가문 출신입니다. 헤롯은 다시 말해 법적으로는 유대인입니다.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따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스모니아 쪽에서 보면 이 가문은 어디까지나 정복과 강제 편입의 결과로 유대 사회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헤롯의 부친 안티파테르는 정치적으로 매우 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힐카누스 2세의 최측근 참모가 되었고 유대의 재정과 대외 관계를 사실상 관리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로마에서 누가 이기든 안티파테르는 늘 승자의 편에 설 줄 알았습니다. 폼페이우스를 지지하다가도 카이사르가 이기면 곧바로 카이사르 쪽과 관계를 맺고 카이사르가 암살당해 카시우스가 시리아를 쥐면 또 그쪽을 섬깁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유대 내부 엘리트이면서 동시에 로마의 신뢰받는 사람이라는 위치를 확보하게 됩니다. 역사 자료에 헤롯이 처음 등장하는 시점은 기원전 47년경입니다. 당시 젊은 그는 아버지 안티파테르의 추천과 로마 측의 신뢰를 바탕으로 갈릴리 총독으로 임명됩니다. 그에게 맡겨진 첫 임무는 갈릴리 지방을 괴롭히던 강도떼와 반란 세력을 제압하는 것입니다. 헤롯은 이 일을 과잉 진압이라고 할 만큼 거칠고 빠르게 처리합니다. 우두머리 에제키아스를 비롯한 상당수를 체포한 뒤 정식 재판도 거치지 않고 바로 처형해 버립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눈에는 폭력적인 친로마 관리로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와 예루살렘 상류층의 눈에 헤롯은 질서를 회복하는 데 탁월하고 결정이 빠르고 주저하지 않는 강단 있는 장군으로 인식됩니다. 이 사건 때문에 헤롯은 예루살렘 최고 법정에까지 고발되어 재판을 받게 됐지만 그는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왕족처럼 보라색 옷을 입고 경호병들을 대동한 채 법정에 들어와 재판관을 내려다보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사내들이니 그를 사형에 처하라는 분위기까지 가자 헤롯은 힐카누스의 조언을 받아 시리아로 몸을 피합니다. 그리고 시리아 총독 섹스투스 카이사르는 헤롯을 코엘레 시리아와 사마리아의 군사 총독으로 임명합니다. 헤롯의 정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언제나 그리고 끝까지 승자편에 서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안티파테르도 이런 줄타기 속에서
로마 시민권까지 받게 되지만 결국 내부 정적에 독살당해 죽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아버지의 죽음을 기억하며 언제 어디까지 충성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가를 몸으로 배운 사람입니다. 기원전 41년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는 헤롯과 그의 형 파사엘을 유대의 분봉 통치자로 임명합니다. 그러나 곧 파르티아가 동쪽에서 치고 들어오면서 상황은 급변합니다. 기원전 40년 파르티아 군대는 유대를 침공하고 하스모니아 왕자 안티고노스를 다시 왕위에 올립니다. 파사엘과 힐카누스 2세는 포로가 되고 파사엘은 포로 생활 중 자살하고 힐카누스는 파르티아로 끌려갑니다. 헤롯은 가까스로 탈출해 나바테아의 수도 페트라로 향했다가 끝내 이집트를 거쳐 로마까지 올라갑니다. 로마에 도착한 헤롯은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을 가리켜 유대를 정복하고 다시 로마 질서 안으로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설득합니다. 결국 로마 원로원은 기원전 40년 헤롯을 공식적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선언합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유대인의 왕이 로마 원로원의 결의와 로마 장군의 후원을 통해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왕 칭호만 있다고 해서 실제 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는 여전히 파르티아가 세운 하스모니아 왕 안티고노스가 버티고 있습니다. 헤롯은 군단과 시리아 병력을 등에 업고 기원전 37년까지 3년 동안 전쟁을 치르고 마침내 예루살렘을 함락합니다. 그리고 안티고노스는 안토니우스의 명령으로 참수당합니다. 이렇게 하스모니아 왕조는 정치적으로 완전히 종말을 맞습니다. 이제 유대 땅에는 로마가 세운 왕 헤롯만 남습니다. 헤롯은 자신이 정통성이 약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 선택한 전략은 하스모니아 가문과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힐카누스 2세의 손녀 마리암메를 정식으로 아내로 맞이합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매우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로마가 세운 이두메 출신 왕과 유대인들의 하스모니아 공주가 한 가정을 이루면 양쪽의 정통성이 어느 정도 결합될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새로운 통합 왕조가 탄생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혼은 헤롯 가문의 비극이 됩니다. 헤롯의 어머니 키프로스와 누이 살로메 그리고 마리암메와 그녀의 어머니 알렉산드라 사이에는 서로에 대한 경멸과 질투, 멸시가 얽혀 있었습니다. 마침내 갈등이 폭발한 순간은 마리암네의 남동생 젊은 아리스토블루스가 대제사장에 임명되었을 때입니다. 예루살렘 백성은 하스모니아 혈통의 젊은 대제사장이 성전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며 열정적으로 환호했습니다. 이를 질투한 헤롯은 아리스토블루스를 여리고 근처에서 물놀이 중 사고를 가장해 익사시키도록 조작합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우연으로 받아들였지만 이것이 정치적 살해였다는 의심이 퍼져갔습니다. 그 이후 헤롯은 장모 알렉산드라 그리고 결국 아내 마리암메까지 반역 혐의로 처형합니다. 요세푸스는 헤롯이 그녀를 죽인 뒤에는 정신적으로 크게 무너져 밤마다 하인들을 시켜 마리암메를 데려오라고 명령했고 그녀가 여전히 살아있다고 믿는 듯 행동했다고 전해줍니다. 헤롯의 또 다른 측은 로마입니다. 헤롯은 안토니우스를 지지했고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를 통해 이집트와 나바테아 문제를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가 패하고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자 헤롯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헤롯은 아주 인상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는 로도스에서 옥타비아누스를 직접 만나 자신이 안토니우스를 배신하지 않은 것처럼 이제는 옥타비아누스를 그렇게 섬기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이 대답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 결과 헤롯의 지위가 더욱 강화됩니다. 그는 더 넓은 영토와 더 강한 권한을 부여받고 실제로 로마 제국 동방의 가장 중요한 동맹왕 중 한 사람이 됩니다. 로마 입장에서 보면 헤롯은 문제가 많은 인물이었지만 동시에 매우 유능한 파트너였습니다. 군사적으로 믿을만했고 반란을 진압할 줄 알았고 로마 문화를 적극 받아들이면서도 지역 상황을 잘 이해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헤롯이 단순히 로마의 꼭두각시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법적으로는 그는 유대인이고 실제로는 성지에 있을 때는 율법을 상당히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사람이나 동물 형상을 싫어하는 전통을 존중해 유대 땅에서 통용되는 동전에는 자기 얼굴이나 황제의 얼굴을 새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종려나무, 밀다발, 풍요의 뿔, 삼각형 제단과 같은 상징적 도상을 사용했습니다. 유대 땅 밖 카이사레아 같은 이방 도시에서는 로마식 조각상 신전을 마음껏 세우면서도 유대 안에서는 어느 정도 종교적 금기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의 궁전에 있는 어떤 연못들은 정결 예식을 위한 목욕용으로 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자기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성스러운 경계를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재정이 궁해지자 그는 밤에 몰래 다윗 왕의 무덤을 열어 보물을 꺼내려고 시도합니다. 예전 하스모니아 왕 힐카노스가 그곳에서 금을 가져갔다는 전승을 듣고 자신도 비슷하게 해보려 한 것입니다. 몇 개의 장식품 외에는 얻은 것이 거의 없자 그는 두려움을 느끼고 무덤을 다시 봉인하고 그 위에 비싼 기념비를 세워버립니다. 헤롯은 율법을 지키고 유대인의 감수성을 배려하며 성전을 화려하게 재건한 왕이었지만 동시에 성스러운 경계를 넘나들며 자기 정권 유지와 건축 사업을 위해 종교를 이용한 통치자였던 것이죠. 이처럼 헤롯은 건축을 통해 역사를 새로 쓰려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의 주요 건축물들을 소개하자면 가장 먼저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물론 이미 재건된 소위 제2성전이 있었지만 헤롯은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전산 전체를 확장하고 거대한 석벽을 쌓아 성전뜰과 성전산의 경계를 재설계합니다. 오늘날 통곡의 벽으로 남아있는 석재의 상당수가 헤롯 시대에 쌓은 돌들입니다. 그는 돌과 목재를 미리 준비하고 석공과 목수를 훈련시키고 제사장과 레위인들까지 공사에 참여하게 합니다. 봉헌식에서 300마리의 소를 제물로 바치며 대대적인 제사를 드렸다는 기록도 전해집니다.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두고 헤롯의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은 아름다운 건물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또 지중해 연안의 카이사레아 마리티마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스트라톤의 탑 정도의 작은 요새가 있던 곳인데 헤롯은 이곳을 완전히 새 도시로 바꿉니다. 인공 방파제를 설치해 대형 항구를 만들고 항만도시, 극장, 경기장, 황제신전, 궁전까지 갖춘 복합도시로 개발합니다. 도시 이름부터가 이 카이사레아입니다. 이 도시는 유대가 더 이상 내륙의 조그만 종교 공동체가 아니라 로마 제국의 해상 무역망과 직접 연결된 항만 국가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사해서쪽 절벽 위의 마사다입니다. 원래 하스모니아 시대 요새였던 마사다는 헤롯 시대에 대대적으로 재건되어 요새 궁전이 됩니다. 훗날 유대 로마 전쟁 말기 마지막까지 로마에 저항하던 유대인들이 이곳에 숨어 있다가 집단 자결했다는 전설의 무대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예루살렘 남쪽 언덕의 헤로디움입니다. 헤롯은 인공적으로 산을 깎고 흙을 쌓아 멀리서 보면 여성의 가슴처럼 둥근 봉우리가 보이는 요새형 궁전을 만듭니다. 그 안에는 궁전, 정원, 목욕시설, 요새가 함께 들어있고 이곳이 바로 그가 자신을 위한 무덤으로 계획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헤롯은 폭군만은 아니었습니다. 기원전 25년경 유대 땅에 큰 기근이 들었을 때 그는 자신의 왕실 보물을 팔아 이집트에서 곡물을 사들여와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노약자들을 위해 빵을 굽는 제빵사들을 두고 겨울에 입을 옷을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정책은 분명 일정 부분 백성들의 호감을 산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대함은 결코 무료가 아니었습니다. 성전과 궁전, 항구와 도시, 요새 건설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 로마 황제와 원로원, 여러 도시와 경기장에 보내는 기부금과 선물은 국가 재정을 끝없이 압박했습니다. 그 부담은 결국 세금과 각종 부역의 형태로 백성에게 돌아갑니다. 헤롯이 다윗의 무덤을 파헤쳐 보물을 찾으려 했다는 이야기 역시 그의 재정 압박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번영과 건축과 기부의 시대였지만 그 번영은 많은 백성의 피로와 채무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헤롯의 말년은 공포와 불신 그리고 병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는 여러 아들을 두었습니다. 첫 아내 도리스에게서 난 장남 안티파테르, 마리암메에게서 난 알렉산드로스와 아리스토블루스, 그리고 다른 아내들 사이에서 난 여러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마리암메의 아들 둘은
하스모니아 혈통까지 이어받았기 때문에 정통성 면에서 매우 강력한 후계자 후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점이 헤롯에게는 또 하나의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궁전 안에서는 가족과 신하들 그리고 각종 정복군들이 끊임없이 서로를 모함하고 고발했습니다. 어떤 말이 진짜고 어떤 말이 거짓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불안한 헤롯은 점점 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결국 헤롯은 마리암메의 두 아들을 반역 혐의로 재판에 세우고 그들을 처형합니다. 나중에는 장남 안티파테르가 자신을 독살하려 했다는 정황을 보고 그마저 처형합니다. 이 와중에 그는 병으로 무너져 갔습니다. 고대 사료들은 그의 병을 매우 끔찍하게 묘사합니다. 온몸이 부풀고 장기가 헐고 악취가 나고 심한 통증과 호흡 곤란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헤롯은 이러한 상황에서조차 자신의 죽음이 유대인들에게 기쁨의 날이 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죽기 직전에 유대 지도자들을 한 곳에 가두고 자신이 죽는 날 그들을 모두 죽여 온 나라에 곡소리가 나게 만들라는 명령까지 내립니다. 다행히 이 명령은 누이 살로메에 의해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로마에서는 헤롯의 아들로 사는 것보다 헤롯의 돼지로 사는 것이 더 낫다는 말이 떠돌 정도였습니다. 유대인은 율법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니 돼지는 안전하지만 아들은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약 기원전 4년 무렵 6월절을 앞둔 시기에 헤롯은 여리고의 궁전에서 사망합니다. 헤롯이 죽자 그의 왕국은 유언과 로마의 승인에 따라서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이두메를 포함한 중심 지역은 헤롯 아켈라오에게, 갈릴리와 베레아는 헤롯 안티파스에게, 북동쪽 지방은 헤롯 빌립에게 넘어갑니다. 헤롯 아켈라오는 너무 잔인하고 무능했습니다. 6월절에 반란 기운을 강하게 진압한다며 수천 명을 학살하는 등의 폭력으로 유대와 사마리아 모두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결국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대표들이 함께 로마에 상소하여 아우구스투스는 그를 폐위하고 갈리아로 유배 보냅니다. 그 결과 아켈라오가 다스리던 영토는 로마의 직할 속주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잘 아는 총독 빌라도 같은 인물들이 등장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됩니다. 그리고 주후 6년 매우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시리아 총독 키리니우스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대상으로 인구 조사와 재산 조사를 시행합니다. 이것은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로마식 직접 과세 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 단계였습니다. 이 주후 6년의 조사는 유대 사회에 큰 충격을 줍니다. 이때 갈릴리 출신 유다가 등장해 저항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요세푸스는 이것을 제4의 철학이라고 부르는데 이 운동 집단이 나중에 열심당 그리고 더욱 극단적인 폭력 집단인 시카리 같은 형태로 발전해 가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기 직전 헤롯과 그의 아들들이 다스리던 시대의 유대 사회를 한번 전체적으로 조망해 보겠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여러 종파가 공존하고 갈등합니다. 사두개파는 성전 제사 제도를 장악한 귀족 계층으로 헤롯과 로마 체제에 비교적 협력적이었습니다. 바리새파는 율법과 전통, 회당 중심의 신앙을 강조하며 민중 가까이에서 경건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에세네파는 성전 체제를 부패했다고 보고 광야로 물러나 오실 메시아와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는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주후 6년 이후에는 갈릴리 유다의 후예들 열심당이 점점 조직화되어 갑니다. 경제적으로는 토지 상실, 빚, 세금 그리고 그로 인한 계층 간 격차가 심각해집니다. 헤롯의 건축 사업과 로마의 세금, 성전세가 겹치면서 많은 농민과 하층민이 빚을 지고 토지를 잃고 결국 소작농이나 노동자로 전락합니다. 사회적으로는 불만과 분노 그리고 무력감이 쌓입니다. 신학적으로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점점 더 구체화됩니다. 다니엘서와 각종 묵시 문학은 거대한 제국들을 짐승으로 묘사하면서 결국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해 하나님의 통치를 세운다는 상징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런 언어는 로마 제국의 압제와 성전 지도자의 부패 속에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실질적 정치 희망과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이 구조를 무너뜨리고 자신의 백성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기대는 종교적 언어와 정치적 욕망을 동시에 자극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이 역사적 배경 위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동방박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헤롯의 분노, 베들레헴의 유아 학살, 이집트 피신 이야기를 전합니다. 역사 자료로만 보면 베들레헴에서 실제 유아 학살이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헤롯이 실제로 아내와 장모, 아들들까지 반역 혐의로 처형하며 경쟁자들을 제거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놓고 보면 마태복음이 그린 헤롯의 초상은 그의 성격과 통치 스타일을 상징적으로 잘 포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왕이 났다는 소문에 과잉 반응하며 무고한 생명을 죽일 수 있는 사람. 그것은 역사 속 헤롯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의 탄생 이야기는 로마 제국의 인구 조사와 연결됩니다. 누가는 이 장치를 통해 예수님의 탄생이 로마 제국의 질서 한 가운데서 일어났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국의 행정과 세금, 인구 조사가 일상적으로 사람들의 삶을 흔드는 가운데 한 작은 가정이 베들레헴이라는 조그만 동네에서 아기를 낳고 그 아이가 새로운 왕으로 선포되는 장면을 보여주려 했던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헤롯은 분명 잔혹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죽였고 하스모니아 왕조의 마지막 희망을 끊었고 자기 가족마저 의심하며 처형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유대를 역사상 유례없는 번영과 건축의 시대 속으로 밀어넣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성전은 그 어느 때보다 웅장했고 예루살렘은 국제도시가 되었고 카이사레아 항은 유대를 지중해 경제와 연결했습니다. 이 두 얼굴이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한쪽으로만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그는 악인이면서도 대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세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 비유와 논쟁은 모두 이 배경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제가 2번에 걸쳐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강의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